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지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조기 종식을 시사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휴전 중재 노력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도 이란과의 접촉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배경은 무엇이고 이란 전쟁으로 미중 관계에는 어떤 여파가 있을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요즘 롤러코스터 장세죠. 이럴 때 투자를 줄여야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기회로 봐야 할까요? 이광수 명지대 겸임교수와 투자의 지혜 모아보겠습니다.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한국 야구대표팀이 어제 호주를 꺾고 17년 만에 WBC 8강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살롱드 문화코스모스에서 이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줄 서서 먹던 두쫀쿠, 이 두바이 쫀득 쿠키 인기가 가고 이제는 양푼에 팍팍 비빈 봄동 비빔밥이 대세라고 하죠. 18년 전에 강호동 씨의 비빔밥 먹방까지 다시 소환될 정도인데 한국 사람들은 역시 밥심인 것 같습니다. 이 봄날에 여러분만의 보양식은 무엇인가요? 요즘 즐겨 드시는 봄나물 혹은 최근에 맛있게 드신 비빔 메뉴들 좋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추첨해서 주유권 보내드릴게요. 오르는 기름값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기름통을 채워드립니다. 3월 10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출발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훈 뉴스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증시 모르겠어요. 네,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네, 급등세네요. 네, 요즘 정말 이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인데요. 하루 떨어지면 하루 오르고 정말 안전띠 꽉 붙들어 매야 할 만큼 장이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대 시장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이었죠. 이 트럼프가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다, 종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을 또 뒤집어놨는데 덕분에 투심이 살아나면서 뉴욕 증시 역시 일제히 올랐고 치솟던 국제유가도 단숨에 내려앉았습니다. 훈풍은 국내 증시로까지 그대로 이어지면서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한 만큼 급등했고요. 현재도 5% 넘게 오름세 보이면서 5,5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간의 흐름과는 반대로 줄곧 털어내던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은 팔자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3% 넘게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 외환시장에서도 위험 회피 실리가 누그러지면서 고공행진하던 원달러 환율도 다시 내려왔고요. 다만 지금 국장은 이 시장 단위의 레버리지 판이 벌어지고 있는 시기라 오늘 올라도 내일 또 조정을 받고 다음날 또 급등할 수 있는 역대급 변동성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완전히 거쳤다 보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2시 23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가 5,507.97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걱정했던 게 이제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 많다 그랬잖아요. 예.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급락장에서는 피해가 꽤 컸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B2 레버리지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까지 불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오를 만큼 워낙 장이 좋았다 보니까 영끌 투자에들 나선 건데 요 며칠 급락장에서 이렇게 큰 한 방을 노린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컸습니다. 지난주 한창 장이 빠졌을 때요. 미수거래에서 발생한 반대 매매 금액이 780억 원이 육박해 2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미수거래 반대 매매 이런 용어들이 좀 생소한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 미수거래는 쉽게 말해서 가진 돈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주식을 먼저 사고 뒤에 돈을 채워넣는 방식인데요. 기한 내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거든요. 네. 이걸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린 돈으로 주식을 샀다가 장이 미끄러지면서 강제로 청산당한 투자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 780억 원을 육박했다니 꽤 되네요. 네.
근데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오늘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른 만큼 앞으로 장이 또 고꾸라질 경우 추가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특히 이 금융투자협회는 미수거래 반대 매매만 집계하기 때문에 신용거래용자 사례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투자자들 사이에선 뭐 아니면 도 지금이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막차다라는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마통이라고 하죠. 은행들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B2 광풍이 불었던 코로나 때 이후 5년 만에 가장 크게 늘기도 했고요. 증시 대기 자금인 예탁금도 130조 원을 유지하면서 역대 최고치 이어갈 만큼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네, 주식 이야기는 또 잠시 뒤에 윤 부장의 주식창고에서 이광수 교수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국제유가 요동치면서 국내 기름값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근데 이 바로 오른 기름값이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게 맞느냐 하는 얘기들이 나와서 정부가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했어요. 예,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보통 국제유가가 국내 시세에 반영되려면 몇 주는 걸리는데 이렇게 빨리 올리는 게 말이 안 된다. 결국 정부가 손을 쓰기로 했습니다. 말씀하신 최고 가격제가 당장 이번 주 시행이 됐는데요. 이게 30년 만에 다시 도입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중동 상황이 벌어지기 이전을 기준으로 설정하기로 했고 또 상황이 길어지게 되면 유류세 인하 폭을 넓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겠다 강조했습니다. 현재 인하율은 휘발유의 경우 7%, 경유와 LPG는 10% 수준인데 최근까지 인하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왔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혹여 기름값 때문에 나머지 물가까지 크게 뛸까 호르무즈 쇼크에 대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전부 끄집어내서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최대 37%까지 인하했었던 걸 고려하면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뭐 담합이라든지 사재기, 탈세 같은 이런 불법 행위도 단속을 하겠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당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기름값을 부당하게 올린 의혹이 제기된 주요 정유사 4곳에 대해서 전격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는데요. 중동 전쟁으로 원유값이 오른 걸 빌미로 석유 제품 가격을 담합해 폭리를 취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핵심 쟁점은 시차인데 통상 국제유가가 국내 주유소까지 반영되려면 2주는 걸리는데 겨우 요 며칠 새 자고 일어나면 몇백 원씩 비정상적으로 올랐었잖아요.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기름값은 우리 생활과도 깊숙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배 불리고자 하는 이런 시장 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동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눈에 띄는 변화가 오피스텔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면서요? 네, 아파트를 누르니까 풍선 효과로 오피스텔 시장이 뛰고 있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11호 규제 이후에 서울이나 경기 같은 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 아파트는 대출이 거의 안 나오잖아요. 반면에 오피스텔은 비주택이라 주담대 담보인 종별 LTV 70%가 유지됐거든요. 네. 이렇게 비교적 대출 규제가 덜해서 투자와 실거주 수요가 함께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 평수 거래도 늘었습니까? 네, 아파트와 구조가 비슷한 이른바 아파텔이라고 불리는 이런 대형 오피스텔 거래도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전세 매물이 줄면서 특히 학군지 등을 중심으로 가족 단위 실거주 수요가 이동하고 있고요. 또 수요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값도 뛰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13개월 연속 오름세 이어가고 있고 임대료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대학가나 신축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오면 바로 거래가 이뤄질 정도로 임차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기준으로 거래량이 65% 넘게 늘어날 만큼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요즘 그 월급 갖고는 부족하다 해서 본업 말고 부업하는 엔잡러들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어찌 보면 참 씁쓸하기도 한 부분인데요. 먹고 살려다 보니 퇴근하고 다시 또 출근하는 투잡러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이런 흐름이 두드러지는데 불과 5년 새 10만 명 넘게 늘어 38만 명이 육박한 근로자들이 부업을 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고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전체로 놓고 봐도 부업을 하는 비중이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네. 부업하는 사람들의 고용 형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정규직보다는 임시직이 많은데요. 중소기업에서 부업을 하는 임금 근로자 가운데 40% 이상이 임시직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규모가 더 작은 회사일수록 임시직 비중이 높아서 4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임시직으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월급
갖고는 이제 부족하다는 것 때문이겠죠. 네, 역시나 돈이 문제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큰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실제로 소규모 사업장의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경우도 있어서요. 열악한 처우와 소득 격차 때문에 또 다른 돈벌이를 찾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장 보러 가시면은 고깃값 많이 올랐다는 얘기들 하세요. 네, 다들 비슷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요즘 정육점 가면 선뜻 장바구니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축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높은 수준 보이고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삼겹살은 100g 기준으로 5% 넘게 올랐고요. 닭고기와 계란 가격도 각각 9%, 13% 정도 뛰었습니다. 지난달 축산물 소비자 물가는 6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오르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의 3배로 웃돌기도 했고요. 어이구야. 예, 또 어디 고깃값뿐인가요? 매일 먹는 쌀값도 평년에 비해서 15% 정도 높은 수준이라 밥상 물가가 만만치 않은 요즘인데 그나마 농산물 가격은 대체로 안정세 보이고 있다는 게 위안 아닌 위나인 것 같습니다. 네.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네, 돼지고기, 계란 할인 행사도 계속하기로 하면서 미국서 470만 개가 넘는 신선란도 추가로 수입해와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물량은 다음 주부터 대형마트에 풀린다고 하고요. 한 판에 5,000원대 판매된다고 하니까 확실히 체감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의 담합조사 이후 설탕과 밀가루 등 값도 일제히 내려가긴 했지만 좀 잠잠해지고 나니까 이번엔 고유가라는 새로운 변수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 물가 불안도 갈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 네. 수도요금 감면 신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제 서울에 거주하고 아이를 키우는 집, 특히 다자녀요. 네, 온라인으로도 이제 할 수 있게 됐다고요? 네, 이달 3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서울 아리수본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서 이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해야 했었는데 이제는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도 이제 아이가 셋이라서 이 감면 예. 대상에 들어가서 그동안 그 할인을 받아왔었는데 이제 감면 대상도 확대됐네요. 맞습니다.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서울의 약 32만 가구가 월 평균 4,500원 정도, 연간으로는 약 5만 원 정도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수도요금에는 이제 상하수도요금이 둘 다 포함되는데 이게 하수도요금만 30% 감면이거든요. 그건 또 제가 몰랐던 부분이에요. 제 개인 바람으로서는 상수도요금도 같이 할인하면은 네, 이왕 해주는 다자녀 거. 가구가 좀 네. 부담을 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신청 조건이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신청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고요. 온라인 신청은 별도 회원가입 없이 가능하지만 수도요금 고지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조부모 등으로 다른 경우에는 동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하고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던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는 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 7월부터 감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바람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 여러분들 봄날 보양식은 어떤 걸 드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6217님, 지금은 돌미나리와 자연산 달래 비빔밥이 딱이라 생각되네요. 대전에서 산불 감시하면서 유익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요즘 또 건조해서 산불 많이 나는 시기인데 많이 바쁘시겠어요. 3278님, 달래가 5cm 올라왔습니다. 어제 도토리묵 쑤어서 달래 간장에 생김 구워서 솔솔 뿌려 맛나게 먹었습니다 하셨고요. 3353님, 시장에 들러보니 햇 멍게철이라고 나왔길래 아프신 어머니 멍게와 김, 콩나물, 참기름 넣어 비벼드렸더니 한 그릇 뚝딱 하셔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멍게로 젓갈 담으며 애청하는 세모정 듣습니다. 야, 저도 어제 그 저녁에 멍게 먹었는데 요즘 멍게 아주 싱싱하고 맛이 좋더라고요. 5256님, 봄나물 중에서 냉이 겉절이 맛나고 지친개나물 무침이 냉이보다 더 맛납니다. 냉이 간장 만들어서 따순 밥에 곱창김 싸서 먹어보세요. 2877님, 세브란스 병원에서 항암 1차 치료 중입니다. 환자식으로 비빔밥을 아주 잘 먹습니다. KBS 라디오 들으며 많은 정보를 얻어 큰 도움을 받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빨리 회복하시길, 잘 회복하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8554님, 지금도 집 식탁에서 보리밥에 열무김치 올리고 뚝배기에
제 침 넘어가는 소리 들리십니까? 냉이 된장국 끓여서 앞집 친구와 둘이 마주 앉아 먹으면서 들어요. 아, 좋으시겠다. 봄 보양식 이만한 거 없쥬 하셨습니다. 예. 야, 친구랑 같이 드시니 또 얼마나 맛있으시겠어요. 예.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5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이라 도로는 한산한데요. 다만 사고와 공사 등 돌발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한강대교 4차로에는 추돌사고 처리 중입니다. 미리 차로 변경해 주시고요. 이후 동작대교 4차로 막고 공사하면서 일대가 혼잡합니다. 집회가 열리는 종로 세종대로 동화면세점에서 광화문 방향 4개 차로 통제 중입니다. 이어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쭉 속도 더디고요. 반대 부산 방향 오산에서 남사까지 이동량 꾸준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비봉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이후 송악에서 당진까지 1차로 막고 작업하고요. 당진 분기점부터 서산까지 서행하고 있는데 이 구간도 작업으로 2개 차로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서여준 아들목 지나 1차로에는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아직 처리 안 되고 있는데요. 미리 속도 줄여 안전하게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정보는 알차게, 기분은 가볍게.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이 중재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의 역할과 이번 전쟁, 미중 관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죠.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중국의 외교 책임자죠. 왕이 외교부장이 양회 기자회견에서 이제 미국 이란 전쟁을 두고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이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또 중국은 우방국인 이란이 공격받고 있는데 이제 수위를 좀 조절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배경이 뭡니까? 뭐 두 마리 토끼 다 잡고 싶다.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란으로부터의 그 에너지, 싼 에너지 사는 거 이거 잃기도 싫고. 그러니까 중국으로 많이 간다면서요? 뭐 거의 80~90%가 중국으로 가기 때문에. 예. 그리고 미국하고 이제 자금 갖고 자극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중 맞을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을 자극하지 않고 또 이란한테서는 싼 원유를 지속적으로 사고 싶은 것. 이럴 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는 것이 방관자 코스프레라는 것이 최적이다. 네. 아마 중국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보통 외교 전략이란 게 그렇습니까?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그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네. 그래서 자기네들이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칼 들고 나서고 그것이 아니면은 굉장히 우회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뭐 영토 문제라든지 대만 문제라든지 이제 중국의 체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뭔가 공격이 들어오면 그건 바로 이제 육두문자 써가면서 바로 나오죠. 네. 또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달 말에 그 미중 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너무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이유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미국하고 이란이 싸우지만 이달 말에 31일은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는 큰 전쟁이 사실은 벌어지죠. 아, 싸우는 겁니까? 회담이 아니고? 뭐 웃으면서 싸우는 게 더 무서운데. 네. 그래서 거기서 아마 지금 이란 문제를 포함한 이제 뭐 세계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이슈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이란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협상장에서는 이제 레버리지를 걸 수가 있으니까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의 이런 미국과 이란 상황에서 중국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역할을 기대해봐도 되는 겁니까? 뭐 하고는 싶지만 미국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동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 다른 중동 국가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이미지 또 입지를 심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중동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이제 미국의 우방들 사우디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뭔가를 젓가락을 놓는 것,
이것을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나서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어떤 이점이 걸려 있는데 이득이 걸려 있는 문제에 있어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직은 뭐 전쟁한 지 한 1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전쟁을 시작한 건 미국이지만 네. 이걸 단기전으로 끝낼래 장기전으로 끌고 갈래는 아이러니지만 이건 미국이 아니라 중국한테 달려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 팔아가지고 이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예. 이 석유를 사주는 유일한 창구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저가 석유의 유혹을 끊고 이란과 단절을 하는 순간에 이란은 이제 군수물자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이 고갈되기 때문에 단기전으로 그칠 수밖에 없고 예. 중국이 그걸 이제 뒤로 계속적으로 원유를 사주고 이제 뭐 전자전 장비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게 되면 이것은 지리한 장기적인 소모전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도 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바라진 않겠네요. 버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장기화냐 단기화냐 뭐 얘기들 많지만 결국은 이제 뭐 전쟁은 이게 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배가 고픈 병사는 총이 있어도 미사일 못 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일단 수뇌부가 괴멸이 된 상태고 그리고 21세기 전쟁은 총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서 이게 그리고 미사일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제공권을 완벽하게 장악당한 이제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해군력까지도 완전히 이제 괴멸된 상태에서는 길게 가기 어려운데 결국은 이게 또 하나 보면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경제 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그 반정부 시위에 충분한 동일이 되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더 심각한 경제 위기가 사실 올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부 분열이 이게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사실은 유가가 100달러 가면서 공포에 휩싸인 것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 정말로 이게 이란이 계속적으로 이걸 봉쇄할 수 있냐? 그것은 뭐 중동 국가들도 이제 힘들어지지만 더 급한 것은 사실은 호르무즈를 봉쇄했을 때 이란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조적으로 이제 끌고 갈 수 있냐. 그래서 뭐 과거에도 보면은 그 1988년에도 그 이란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라크하고 싸울 때도 협상파가 등장합니다. 네. 우리가 이게 독이든 성배인지를 알지만 우리가 마신다. 지금 이제 경제적인 어떤 이제 극한 상황 거기에 이제 수뇌부들마저도 없는 상황에서는 겉으로는 항전을 얘기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협상에서 후위를 도모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제 그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은 뭐 잘 살면 쇼핑이고 못 살면 혁명입니다. 그래서 혁명이 이념 때문이 아니라 경제 문제가 대부분이죠. 네. 그래서 지금 경제가 나쁜 상황에서도 전쟁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이란의 경제가 장기전을 지속할 만한 재정이 확보가 안 되면 그건 불가능하죠. 이달 말에 열리는 그 미중 회담의 핵심 의제는 뭐가 됩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뭐 서로가 악수하면서 좋게 가려고 했는데 미국은 이제 그 중계 레거시 반도체를 좀 풀어주고 중국은 이제 콩도 사주고 석유도 사주고 그렇게 하면서 좋게 악수를 해서 가려고 했다가 나타난 변수가 첫 번째는 중국을 압박했던 관세 협상이 이게 원천 무효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이 중국으로서는 레버리지를 걸 수 있는 게 하나 생겼고 두 번째가 지금 대만 이슈입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300억 불어치 이제 무기를 파는 거를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근데 1980년 이후에 미국이 대만에 판 무기 전체가 한 890억 불 정도인데 그게 3분의 1을 한 방에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노발대발해서 네. 뭐 회담 못한다까지 나온 거고 그리고 이란 문제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 문제는 그런 베네수엘라 이란은 뭐 중국의 에너지 혈맥 중에 하나를 이제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하고는 굉장히 다른 상황으로 이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가 이제 위법이었다는 것이 이게 이제 카드를 하나 지금 잃어버린 것 같아요. 대부분은 판결로 인해서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히터류 카드는 그대로 살아 있고 지금 이란 카드도 트럼프가 전쟁은 시작했지만 장기전으로 단기전으로 하는 것의 결정은
중국이 카드를 쥐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의 회담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아마 중국은 그 히토리와 이란의 전쟁 지속 문제를 카드로 들고서 아마도 미국한테 AI나 반도체 규제를 풀어라. 아마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아마 석유나 콩을 대대적으로 사주면서 이제 표에 좀 도움을 주는 뭐 이럴 수 있고 뭐 조금 더 하자고 하면은 정말 트럼프한테 명분을 하나 주려면 그 사이 계속 팔아치우던 미국 국채를 이거를 뭐 한 1,000억 뭐 2,000억 더 사준다. 중국에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도 큰 이펙트가 있고 트럼프로서는 이제 정말로 의기양양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는 이제 뭐 이 전쟁, 이란과의 전쟁이 한 4주에서 6주는 갈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또 말이 바뀌어서 곧 끝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언급은 뭐 중국과의 회담도 염두에 두고 한 말인가요? 그래서 뭐 이것은 전쟁을 시작도 트럼프가 했지만 끝내는 것도 트럼프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의 종전의 조건이 뭐냐고 그랬을 때 정권 교체하고 핵시설에 이제 뭐 붕괴 요건데 이것은 트럼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뭐 언제든지 트럼프가 끝났다고 종전하고 끝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이제 군사적인 정규 군사전에서는 뭐 당연히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승리지만 문제는 끝나고 나서 장기적인 게릴라전도 끝난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평화에서는 오히려 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뭐 많이 봤지만은 이게 중동에서 미국이 우리가 이겼다고 선언하고 난 다음에 네. 정말로 이긴 거냐? 그 이후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걸프전, 아프간, 이라크, 리비아 다가 12년, 20년, 8년 뭐 3년씩 이게 더 지속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정규 군의 전쟁은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단기전에서 끝난 거 맞고 그러나 거기서 게릴라전, 소모전은 이것은 아직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네. 이번 아마 이란하고 전쟁도 트럼프의 선언은 정규전 여기서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뭐 중국과의 회담을 시작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고 또 어제 보면은 이제 이미 얘기를 하는 것이 갑자기 한지 10일밖에 안 됐는데 종전 선언은 이스라엘하고 같이 한다. 이 얘기는 이미 이제 내부적인 시나리오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 소장님이 기고하신 글 중에 보니까 이번 전쟁을 단순한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보지 않고 21세기 패권 경쟁의 구조적 전환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그 이유는 뭔가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서 가는 거지만 이번에 미국이 전쟁을 하면서 그 지지율이 27%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것은 애초부터 이제 역대로 미국이 해외를 공격했을 때 전쟁을 했을 때 가장 낮은 지지율이에요. 이것은 이제 지고 들어가는 전쟁을 트럼프가 한 건데 이거 왜 했냐 그러면 이것은 지지율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40% 후반에서 지금 30% 초반 20%까지 떨어진 지지율을 못 올리면 중간선거에서 끝나는 것이고 중간선거에서 끝나면 바로 트럼프는 식물 대통령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전시킬 지금 가장 단기간 효과적인 것이 바로 전쟁이었고 그러나 문제는 이게 닭 잡는데 도끼 쓰듯이 정말로 이게 쳐야 될 적인 중국이나 러시아를 잡는 데 힘을 쓰지 않고 정말로 2류 국가, 3류 국가를 이제 잡는 데다가 이번에 엄청난 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닭 잡는데 도끼 썼다고 표현하신 건 좀 과한 행동이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했을 때 이제 중국이 가장 두려운 것이 세계 최강인 AI가 이게 전쟁이 어떻게 사용되냐 이것에 대한 공포가 가장 컸는데 네. 이번에 정말로 닭 잡는데 도끼 이상을 쓴 것이 미국이 AI를 갖고서 어떻게 이제 공중전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이걸 다 보여줘 버린 거죠. 그렇게 보면 아마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최대 수혜자가 중국하고 러시아다. 이 AI로 전쟁을 하는 것의 모든 전범을 이걸 다 이제 알아버렸고 또 그렇게 되면 이게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소진되는가도 드론을 몇 개를 쏘면 소진은 이것도 다 계산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번 같은 경우는 미국의 표를 이제 노린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액션이 그
그 미중의 그 전략 패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것을 이제 놓치게 되는 잃어버린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또 이것이 이제 미국의 실력을 이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명분도 있고 실력도 있는 것이 답이었지만 미국 자체도 인정받지 못하는 전쟁을 하는 이제 미국 이것이 이제 다른 전 세계에 이게 어떻게 비춰질 거냐 하는 것 여기서 놓고 보면 명분에서는 이게 이제 트럼프보다는 시진핑이 평화의 중재자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등장했다는 것은 완전히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중국이 또 히토리오 부분에서도 상당한 그 매장량을 갖고 있어서 이 무기 체계에 있어서도 중국이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재미난 현상이 전부 이제 F-35 전투기가 가서 폭격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F-35가 이게 히토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 히토리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레이더죠. 그래서 레이더가 있어야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네오디움, 뭐 디스프로슘, 터뷴 뭐 이러는 영구 히토류 자석의 거의 90% 이상을 중국이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중국이 히토류를 완전히 통제해버리면 미국이 F-35를 못 만든다.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레이더가 없는 F-35가 출고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게 전쟁에서 중국이 히토류를 더 강하게 통제하게 되면 미국이 치명적인 전력 손실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소위 말하는 확증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국 국내에서는 그 트럼프의 이번 공격에 대한 여론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의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라는 여론이 등장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출구 전략은 어떤 걸 고민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뭐 출구 전략이라는 것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를 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그 명분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란의 핵시설이 완전히 무력화됐다.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해방시킨다. 전쟁을 끝내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란의 민주주의의 공간을 열어줬다. 네. 수납을 다 잘랐기 때문에 반정부 세력들이 이제 힘쓸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이제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미국의 우방인 사우디나 이스라엘 등이 이란한테 보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없애놨다. 우리가 다 부셨기 때문에 그런 이상 그 군사, 경제, 정치, 외교 한 네 가지 측면에서의 명분 이걸 갖고서 아마 출구 전략을 이제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번 그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뭐 이제 지금 사실은 걱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재미를 내면은 이 베네수엘라, 이란 다음번에 지금 쿠바를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쿠바 다음번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대상이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게 북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네. 우리로서는 그걸 제일 이제 우려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것은 뭐 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로서는 이번에 보여줬지만 에너지에 치명적인 이제 그 결함이 있는 한국이 정말로 중동 이외 지역에서 에너지 다변화를 못하면 항상 이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봐야 되는 것은 이제 히토류나 광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반도체하고 그 전기차에서 뭐 이제 수출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뭐 소재 한 40%또 전기차는 80% 이상을 중국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발목 잡힌 것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이제 더 심한 리스크를 중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그런 공급망, 그 광물 히토리의 공급망에서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병석 중국 경제금융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면서 시아의 샹들리에 들으시고 1시 2부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동사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 웃고 또 웃었다, 보고 또 봤다 같이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형용사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쓰디 쓰다와 같이 어간을 2번 겹쳐 쓰면서 앞 어간에 D라는 연결 어미를 붙여 쓰는 방법이 있죠. 형용사의 하나인 달다도 역시 같은 방법을 써서 달디달다라고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지만 이 경우에는 첫 음절 달에서
리을 받침을 빼고 다디달다로 씁니다. 그런데 국다나 막다와 같이 첫 음절의 받침이 쌍자음인 리을 기역인 경우에는 받침을 그대로 써서 국디 굵은 손가락, 막디 맑은 호수와 같이 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표현들에서 D라는 어미의 앞뒤로 반복되는 용어는 붙여서 씁니다. 그리고 형용사의 상태를 강조하는 연결어미로 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쓰디 쓰다처럼 어간을 반복해서 그러한 상태를 강조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크다를 크나 크다로, 멀다를 머나 멀다로 써서 크나 큰 기와집, 머나 먼 길처럼 쓸 수 있습니다. 나라는 연결어미의 앞뒤로 반복되는 용언 역시 붙여서 씁니다. 참고로 형용사 어간을 반복해서 그 뜻을 강조하는 것으로 고은의 구성으로 쓰는 것도 있습니다. 넓고 넓은 바다와 같이 쓰는데요. 이 경우엔 넓고와 넓은 사이를 띄어서 써야 한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 하늘 자체는 맑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시야가 흐릿합니다. 어제 이 시간대에는 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질이 탁했는데요. 지금은 인천과 충남,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 정체로 어제 남아있던 미세먼지에 국내 발생 미세먼지까지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오후에는 농도가 다소 낮아질 수 있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의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도 공기질이 탁해서 당분간 호흡기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큰 일교차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0.6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시작했는데요. 한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더 온화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9도, 대전 11도, 광주와 대구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루 사이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서울의 낮 기온이 10도로 웃돌며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대구와 부산, 울산 등 일부 영남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되는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산불 조심해야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동해안에는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7.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며 전쟁이 매우 빨리 끝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170여 명이 희생된 이란 초등학교 폭격 영상 속 미사일이 미군의 토마호크로 지목되면서 미국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가 격화되면서 카타르에서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 322명이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카타르 측이 제공한 긴급 항공편을 타고 오늘 새벽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급등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장 초반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 정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전략 비축류 방출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제유가는 80달러대로 급락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면담을 거부했다며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재판부는 이에 맞춰 재판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을 확보하고 계약 전 위험 정보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만의 봄날 보양식은 무엇인지 문자 받고 있습니다. 3416님, 다듬은 쪽파로 쪽파김치 담궜습니다. 쪽파김치는 진짜 맛있는 밥도둑인데 이건 제발 유행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쪽파김치 저도 좋아하는데. 7580님, 경남 하동입니다. 봄나물 뜯어서 머위나물 무침에다 파전에다 점심 식사하면서 막걸리 한잔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점심 식사 시간에 윤인구 앵커님 청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점심 식사 친구네요, 제가. 맛있게 드십시오. 3363님, 미나리가 요즘 너무 부드러워서 무료 급식소 어르신들 식사해드릴 때 자주 올라가는 반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미나리전과 미나리 초회 무침 해드렸는데 인기 짱이었습니다 하셨네요. 좋은 일 하고 계십니다. 3027님, 저장무 2,000원짜리 하나 사와서 소금에 살짝 절고 마늘, 고춧가루, 설탕 조금 넣고 양푼에 밥보다 무생채 많이 넣고 들기름, 깨소금 넣고 비벼 먹으면 온 식구가 입맛 나게 함께합니다 하셨고요. 6763님, 아무리 밖에서 보양식, 영양식이라고 사 먹어도 엄마가 해주신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 먹는 집밥이 최고입니다. 밖에서 사 먹는 것은 금방 물리는데 집밥은 절대 질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질리죠. 여러분의 점심 식사 안에서 다가오는 봄을 느끼게 되네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부 시작하죠. 진영 논리에 취하지 않는 맑은 정신의 정치 이야기.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 복잡한 정치권의 소음 속에서 숙취 없는 진실만을 골라냅니다. 오직 명확한 팩트로만 승부하는 시간.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 장윤미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힘의총이 어떻게 끝이 날까 궁금했었는데 결국 이제 윤호개인 반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을 하고 끝냈습니다. 12.3 내란 15개월 만에 나온 공식적인 절윤선언. 이 결의문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은 먼저 신규 변호사한테 좀 물어볼까요? 예, 뭐 이제 국민의힘이 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당이 좀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제 의원총회는 많은 분들의 이제 관심을 끌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어제 그 의원총회에서도 어떤 절윤이라고 하는 형식상의 그런 나름의 메시지는 나온 건 맞는데 과연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때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 변화로 볼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 이유 자체는 아무리 메시지를 담는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누가 하느냐, 메신저의 신뢰가 훨씬 더 중요한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사실은 윤석열 시대를 마감하고 누군가가 나서서 내 탓이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책임지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말로만 우리가 잘해보겠다, 과거와 절연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더 큰 분란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계기가 될 뿐 어떤 진정성 있는 변화, 또 국민들이 평가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매우 부족한 저는 그런 행동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채택이 됐어도 부족해 보인다. 그 말보다는 행동에서 더 진정성이 있고 국민들께서는 그 행동을 전 보고 평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과는 구체성을 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제 전륜 선언이다라고 하기에는 한참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그거더라고요.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를 명백히 반대한다. 본인들이 반대하지 않아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 일선의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허용할 수 없어요. 국민의힘이 진짜 전륜하고 지방선거 채비하려고 준비한다면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낼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잘못한 걸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이 내준 이 영장에 대해서 다 거기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의 의원들이 가가지고 그 영장 집행을 비토하고 비난하고 반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함구하면서 우리는 윤석열의 컴백을 반대한다.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냥 단순 메이크업 바꾸는 그런 수준에 머물렀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와 관련해서도요.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장동혁 대표의 그 진정성 여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당대표가 올렸는데 예.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실 그것도 당대표가 읽었어야죠. 그런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읽을 때 뒤에 계속 기립해 있는 그 의원 중에 한 명 중에 그 당대표가 있었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추가로 물은 거예요. 어떤 입장인지를. 당대표도 여기에 진정으로 공감하는지를. 그러니까 의원들의 뜻은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감한다. 이 정도 취지로 그냥 이야기하고 선을 그어버리는 건 지금 진정한 사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쨌건 전륜 주장에 선을 그었던 장 대표가 동참을 했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태세 전환 선거를 앞두고? 아니요. 태세 전환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지금도 아마 본인의 정치적 미래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국민의힘에 당장 치러야 되는 지방선거보단. 그리고 대선 가도까지 본인이 간다면 당권을 거쳐서 대선까지 갈 때 본인이 어떤 게 가장 정치적 자산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른바 지금 장동혁 체제가 되고 유입됐다는 강성 기류의 당원들일 겁니다. 팬덤이 없는 정치인은 확장성도 갖기가 좀 어렵거든요. 처음에는 미비하게 시작해도 뜨거운 코아 지지층이 있어야 더 멀리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성공 방정식에 굉장히 장동혁 대표가 집중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렇다면 본인은 이른바 고성국 전환길 이렇게 대표되는 세력과 같이 결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당이 좀 멀어지게 하고 흐릿하게 하니까 아마 이 국면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그 저는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보면 전략적 사과라는 개념을 좀 만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사과라는 거를 전략적으로 할 수도 있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장동혁 대표는 이제 선거가 임박했으니까 사과를 안 하면 이제 본인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따가운 눈총들 많이 받았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서 나름의 전략 차원에서 이 사과 메시지를 내기는 내는데 나의 진심은 당기지 않는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는 이제 어떤 효과로 이어지냐면요. 국민들은 그 사과의 진정성 전혀 응답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마 당내에서도 그동안에 뭐 한동훈계에서는 사과하자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고 또 전한길 씨 부류에서는 사과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가 중간에 끼어있는 그런 진퇴양난의 위치였는데 이런 식의 엉거주춤한 전략적 사과를 또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양쪽에서 서로에게 그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또 하면서 더 장동혁 대표를 코너로 양쪽에서 더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제 그 107명의 그 명의로 어떤 사과라는 메시지, 절연의 메시지는 나왔습니다만은 전 이거는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큰 수렁으로 빠지는 하나의 어떤 그런 좀 꼼수라고 저는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 변호사께서 어제의 그 의원총회 발표가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장동혁 대표 모습에서도 약간 그 느껴지는 것 좀 약간 태도와 표정에 네. 집중해서 보도한 또 언론들도 있더라고요. 이 상황이 썩
마뜩찮은 이게 단순히 등 떠밀려서 했다라기보단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계획과 어긋나는 듯한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부 전체가 사퇴해야 된다는 말도 네, 야권에서 네.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상의원총회를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국민의힘에 없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있었는데 항상 말로만 그쳤던 거예요. 그 말도 태부족했었고, 그럼 정말 유효한 수단은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현역 의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거 전략은 장동혁 대표의 사퇴라고. 이런 상황까지 온 상황에서 아마 이 구성원 내부에서도 장동혁 체제로 과연 지방선거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이 어제 있었던 의원총회가 정치적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장동혁 대표의 어떤 거취와 연관된 결단이 있었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국민들이 이 사과라는 게 그래도 진정성이 있네. 당대표가 그래도 자기의 자리까지 내려놓고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전국 단위의 선거를 이겨보고자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구나. 근데 그럴 조짐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누구도 크게 선당후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 대표가 내려와야 된다고 보세요? 뭐 당위론적으로야 내려와도 한 100번은 더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정치를 또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는 전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올 가능성은 제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출마자들이야 당선을 위해서 뛰겠지만은 지금 장동혁 대표나 그 지도부는 당권을 위해서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지방선거는 지나가는 일이고 그 이후에 있을 이제 총선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의 공천을 관장하는 그 당대표의 그 권한이 필요할 텐데 전 이런 식으로 당은 지금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당권을 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아마 장동혁 대표는 끝까지 본인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저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지금 그 구성형의 전한길이나 고성국 같은 분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분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도 당장 이제 어제 그 사과의 모습을 보니까 전한길 씨는 상당히 좀 분노하고 좀 대노하는 그런 모습이 언론에 나오기도 했고 고성국 씨 같은 경우는 뭐 장동혁 대표를 더 엄호하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전략적인 태도다 이렇게 또 엄호를 하던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동혁을 중심으로 한 이런 여러 가지 세력적인 또 재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뭐 윤리를 가동해서 쫓아내면 언제까지 쫓아내겠습니까? 지금 장동혁 체제도 어떻게 보면은 전한길파와 또 고성국파로 이렇게 또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굉장히 장동혁 대표는 어려운 그런 정치적 미래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세훈 시장 어제 이제 결의문 채택되는 상황을 보고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국힘 공천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아마 많은 언론에서도 이제 전망하듯이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끝장 토론이 필요하다, 당내 쇄신이 필요하다는 거에 반응은 나오는 셈이거든요. 그러면 소기의 성과는 거뒀고 본인의 이 출마 선언과 관련해 가지고 연동지어 가지고 당의 쇄신을 요구한 부분이 어느 정도 현실화된 상황 속에서 나 그래도 못 나간다라고 하는 건 이제 명분은 없어진 것 같고 지금 뭐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도 뭐 여러 구청장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내가 당이 이기기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걸 보면 아마 나갈 채비를 하고 그리고 이 사선을 이미 했고 본인이 이 정도로 어쨌든 그 경험을 축적해 왔으면 본인의 스태프들 또 관련한 기초자치 의원들, 구청장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동해가지고 사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 하나 그냥 다음에 그냥 당권 도전으로 방향을 틀지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현실론적인 부분과 또 어쨌든 명분도 쌓았다는 점에 근거했을 때는 서울시장 또 당에서도 연장해주겠다고 하니까요. 아마 후보로 등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공관위에서도 이제 그 룸을 열어준다는 얘기신가요? 네, 열어주겠다는 취지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이 이제 서울시장으로 이번에 나서게 되면 5선인데 과연 그 5선을 할 수 있겠느냐? 요 관심사 속에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가 워낙 충돌을 하다 보니까 사실 오세훈 시장이 배수진을 쳤을 때도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뭐 원칙대로 하면서 뭐 공천 질서를 더 세우겠다. 네. 뭐 이런 입장도 냈다가 뭐 아마 앞으로는 뭐 추가 응모를 더 통해서 아마 적절한 타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서울시장 선거가 서울시장만의 선거로 끝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구청장 선거와 또 지방의회 의원들 선거와도 이게 다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출마를 안 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은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아니 당이 이 지경인데 내가 후보로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마 이런 회의론이 또 들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가지의 기차가 마주보고 달리는 이제 그런 모습인 건데,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도 입장을 냈습니다마는 나름의 이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의 이제 타협책을 모색을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깃발 들고 나가기는 할 텐데 과연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사과와 또 형식적인 어떤 입장 표명이 과연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겠느냐라고 본다면은 저는 뭐 국민들께서 이미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위에서 지금 내려다보고 계신 그런 구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시장도 이렇게 결의문이 어떻게 실천되는지 지켜보겠다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과 의논하고 이제 뭐 공천 신청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이정현 위원장도 이렇게 얘기했네요. 공천 추가 접수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신청을 하면은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 같은데, 나경원 의원이나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는 다 불출마를 하겠다고 네. 선언했습니다. 이 배경은 뭡니까? 저는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야기를 했고 본인들의 노선이란 게 있어요. 이 친윤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이 내란 국면에서 그리고 당 지도부에 지금까지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본인이 한번 평가를 당원과 국민들한테 받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출마 저울질을 했다라는 건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안 나오겠다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선당 후사의 자세는 없어요. 아 지금 내가 나가면 아마 안 될 텐데, 그리고 그러면 내가 현역 의원 어렵게 배지 달았는데 그거 다 잃어버리고, 이런 현실론이 대단히 강력하게 작동하는 거다. 정치인이라면 질 선거라도 한번 도전해보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너무 국민의힘의 승리는 어렵다고 자평들을 하고 있는 게 이런 정치적 선택에서 나오고 있어서 그냥 궁극적으로 본인들의 정치 가도나 아니면 전체 이 지방선거 판이나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신 변호사는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선당 후사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정치권에서 보통 통용을 하는데, 다들 지금 보면은 선사후당 아니겠습니까?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한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 앞에서 다 노출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의 위기인 것이고, 그럼 이분들이 왜 출마를 안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 깃발 들고 수도권에서 출마를 하면 누가 나가도 지금 될 수가 없겠다라는 나름의 패배의식이 깊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또 우리가 근원적인 질문으로 또 돌아가면 누가 그러면 당을 이 지경까지 이 상황을 만들었느냐, 그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지방선거는 이제 거의 80일 조금 초반까지 이제 시간이 허용이 되어 있고, 그때까지 어떤 본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에는 시간도 부족하지만 어떤 능력 면에서도 안 된다는 건 이미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는 대패가 거의 확실시되고, 그 이후에는 또 책임론에 빠져가지고 아마 당권을 놓고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게 싸울 것이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저는 뭐 당내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번 지선에 국힘에 그 후보에 나서겠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어제 그 결의문 채택 이후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뭐 들리는 얘기로는요, 현직의 광역 의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울시 의원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오히려 기초로 더 체급을 낮춰서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속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 국회의원급들만 선사후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기초의원이든 광역의원이든 다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 이 선거에 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대다수들은 아마 출마에 대해서는 매우 좀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지금 뭐 인재 영입을 한다 그러는데 어떤 인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을 노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악순환에 깊이 좀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저는 후보자 구하기도 매우 어려울 걸로 봅니다. 장 변호사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후보자를 안 구해도 되는 넘치는 지역들이 있어요. 국민의힘에도 TK 포함, 기존 뭐, 네, 아주 강남 텃밭 3구 강한
그런 곳에는 후보들이 차고 넘치고 비교적 험지가 이제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다른 지역은 다 국민의힘으로서는 험지라고 보이니까 기초의회 의원들은 이제 탈당을 한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고 내가 국민의힘 타이틀로는 이번 선거는 못 치르겠다라는 거여서 이 부분이 의미심장하게 정치적으로 좀 상징하는 바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공당의 역할, 제1야당의 역할 정말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쇄신이라는 것도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제대로 해내고 있지 못했을 때 유권자가 심판해줘야 되는데 가장 유효하게 심판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대구 경북에 계시다. 국민의힘과 관련해서도 정말 정확하게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한마디 했네요. 이번 결의문 통해서 제명 숙청 정치 정상화 안 하면 결의문은 면피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한 말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두 분 들으셨죠? 네. 윤 전 대통령 계엄 선포 안 하고 계속 정치했으면 지금처럼 코스피 6천 가능했을 것이다. 신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여러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뭐 국민의힘에 대한 진단과 뭐 해법에 대해서는 전 동의합니다. 뭐 지금 백약이 무효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한동훈 전 대표도 당내 비주류로서 어떻게 보면 당을 바꿔낼 수 있는 하나의 동력원을 좀 만들고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전히 본인들의 어떤 팬클럽이라든지 본인을 열성적으로 좋아해 주시는 분들로 하여금 좀 갇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민심을 등에 업고 오히려 국민의힘을 바꿔내는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만의 세계에 좀 갇혀 있는 것 같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부산에서 마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있었으면은 코스피 6천도 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게 과연 국민들의 대다수가 동의가 되는 발언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새 정부를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를 깎아내리기 위한 그런 비토 정치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저는 좀 어떻게 보면 민심을 더 얻어가는 과정에는 매우 좋지 않은 발언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그 한 문장이 덧붙여 있긴 했어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이 아니라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가 이 발언을 들으면서 이분은 정말 완전한 온전한 정치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치인이 가정법의 화법을 잘 쓰지 않죠. 왜냐하면 그건 무의미하니까요. 정치 영역에서. 뭘 할 건지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한 언론에서도 지적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대단히 가정법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이재명이 계엄을 하면 뭐 이런 취지로 그리고 꽃피는 뭐 목련이 꽃을 피면 뭐 김포가 서울에 편입될 거다. 허황돼요. 그리고 지켜내지도 못합니다. 가정법에 근거해가지고 탄탄하지 않은 언사를 계속하면서 비난에 가까운 힐난의 언어를 굉장히 구가하고 저는 정치인이면 뭐 본인이 그러잖아요. 반정치 위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문법 나 쓰지 않겠다.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 정치는 정치의 문법과 말에 그걸 구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정치에 정치 혐오에 정치 어떻게 보면 훼손 기반 위에서 본인은 기성 정치인들과 다르다고 하지만 그 이상을 또 보여주는 통찰력 어떤 상황, 선거 승리 전혀 읽어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러는 거예요. 또 이 워딩의 가장 큰 문제는 맞다. 한동훈이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였지 다시금 환기되는 거예요. 본인이 계엄 때 뭘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같이 중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었어도 6천 코스피 지수는 다 넘는다고 평가하는구나라고 보이게끔 본인에게도 좋지 않은 실언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신 변호사는 저 한 전 대표가 어디서 나온다고 들은 거 없습니까? 뭐 지금 이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 뭐 대구, 이런 부산, 이야기들이 부산, 대구. 네. 들리는데 글쎄요. 아무래도 지금 지방선거 관련된 공천이 진행 중이니까 이제 재보궐 지역이 더 확정이 돼야 이제 나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그 장유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의 문법이라고 한다면은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자꾸 뭘 어디를 재는 게 아니라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명분을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정면 돌파형 정치인들을 바라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오히려 좀 더 한동훈 전 대표가 정말 민심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있게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뭐 들으신 얘기 없어요? 어디서 나온다? 저희는 별로 이제 언급할 이 상황이 이 정치인이
어디 지역에 가서 헌신하고 뭘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한 언론에서도 조국 대표랑도 비교를 좀 했던데 아 부산 갈까? 대구 갈까? 아, 아니면 뭐 시장을 나갈까? 어디를 나갈까? 이거는 맞지 않고 딱 그 대구를 갔다가 부산을 갔다 재보궐로 빌 것 같은 지역을 이렇게 종횡무진하는 거는 저는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구를 가든 부산을 가든 어쨌든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을 텐데 국민의힘 표를 잠식하는 결과가 될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아일비백, 보수 재건, 국민의힘으로의 복귀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요. 선거 승리도 사실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저울질을 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좀 고민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행보까지 유권자들이 평가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큰 정치했던 분들 다 지금 언급되는 분들이 대선 주자니까 다 이제 지도자급을 노리는 분들 아닙니까? 네. 과거의 큰 정치인들은요 실제로 목숨 걸고 정치를 하셨고요.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자신의 배지를 오히려 내려놓고 험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지역주의와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떨어졌어요. 네. 그랬는데 대통령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의 흐름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정치인들이 본인의 문제로서 아 내가 어떻게 해야 정치를 더 할 수 있지? 어디를 가야 배지를 꼭 달 수 있지? 그거 계산하는 것까지 국민들이 다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명분을 가지고 저는 정면 돌파를 해서 국민의 민심을 얻는 정치, 국민들을 이기게 만드는 정치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 정치에 꼭 필요한 모델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중수청 공소청 설치 법안을 두고 원내 지도부와 또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과 좀 갈등 양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종 마무리되기 전에 이제 각자 의원들이 본인 입장을 내는 것 같은데요. 예, 뭐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이 과정까지 오는데 여러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당내에도 있었습니다. 의원총회도 있었고요. 그러면 본인들의 입장이 그렇더라도 서로 자기만 맞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대안에 이르기 상당히 어려운 태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그 입장에 대해서 또 소구하시고 맞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런 것까지 다 담겨가지고 여기까지 힘들게 왔기 때문에 이제는 통합된 그 안으로 마무리를 져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에서는 지금 정부 안에 안대로 가자. 꼭 강경파는 이제 수정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변호사께서는 뭐 근데 이게 지금 이 갈등이 왜 생기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하고 또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주제인데 결국에는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치 사건이죠. 그리고 또 한 면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일반 민생 사건에 있어서는 또 반대의 측면을 강조해야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개혁 과제인 것이죠.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법사위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과 또 조국혁신당에 소속된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전체를 지금 더 챙겨야 되는 입장에서 당연히 온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 검찰개혁 문제를 다룰 때 피해자의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의 정치는 뭐냐면은 어떤 피해자성을 가지고 아 우리가 윤석열 검찰에 당했어. 우리는 검사들은 다 악마야. 무슨 뭐 감정적인 보복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를 그르칠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가장 큰 그런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정치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위한 정치. 정말 국민들의 관점에서 우리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검찰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이 정치 검사도 맞고 또 피해자들의 억울함까지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아주 복잡한 방정식을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조금 더 신중하고 감정을 배제한 저는 그런 제도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부 강경파들에 의해 가지고 마치 검찰을 해체로 몰면 유토피아가 올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매우 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 연이어서 SNS에서 낸 메시지도 좀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향한 경고
봐도 될까요?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 아마 이제 대통령이 그 X에 올린 글 중에 맥락 중에는 아주 출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외과 수술적 개혁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고 또 개혁이란 게 혁명보다 어렵다. 혁명이란 건 속은 시원할 수 있죠. 다 원점으로 이제 바꾸고 정말 검찰에 대한 비토가 있으면 검찰을 완전히 공중분해하고 해체시켜버리고 근데 그게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의 민주 질서에 부합하는 것인지 개혁이라는 건 너무 많은 다른 사람들의 각각의 생각이 있고 너가 맞고 내가 맞고 서로 갈등하는데 그거를 조율해 나가는 게 정말 어려운 거고 근데 그게 민주주의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만 맞다라는 소리 과다대표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아닌 우려를 대통령이 나타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김민석 총리하고 또 유튜브 김어준 씨의 갈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요. 어떻게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겁니까? 일단락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시민단체에서 김어준 씨 왜 이 없는 사실 혹시 이거 허위사실 공표한 거 아니냐 명예훼손이다라고 했지만 명예훼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당사자의 이 고소 유지 의무 그 뜻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되거든요. 반의사 불벌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당사자로서 나 이거 원하지 않는다. 이거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이거 일단락되길 원한다고 하면서 이것도 수습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김어준 씨가 또 여권 지지층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도 좀 낯설어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실체를 놓고 보면 뭐 요즘에 개파 정치 논란이 좀 있었는데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김어준 씨를 정점으로 하는 김어준파. 그러니까 그 개파가 저는 국민들 보시기에는 상당한 문제를 좀 만들고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결국에는 선출되지 않은 영구 권력을 가지는 김어준 씨가 그 영향력을 가지고 지금 국정을 해방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드는 건데 그 사례가 많습니다. 하나는 김민석 총리가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했는데 김어준 씨가 그걸 수용하지 않고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했던 적이 있었고 또 이번에도 KTV 관련해가지고 정청래 대표의 악수하는 사진이 안 나오니까 이거 뭔가 음모론 아니야? 라는 식으로 또 접근한 의혹 제기가 있었고요. 최근에 있었던 거는 김민석 총리가 지금 중동에 엄청난 그 외생 우리가 변수가 생긴 상황에서 아주 긴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국무회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총리실에서 또 반박 해명문을 내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는 어떤 김어준 씨의 그 영향력이 좋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어떤 팩트 체크라든지 기본적 의무 자체를 좀 해태하면서 국정 운영에 좀 방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까지 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청와대 기자실에도 출입하는 그런 언론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은 조금 더 공적인 책임과 역할을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친명과 친청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도는 또 친명 친청의 구도라기보다는 또 약간 뭐 뉴 이재명이다 해서 원래 또 이제 민주당 지지색은 좀 약하신데 이재명의 효능감, 정책적인 뭐 실효성 이런 부분 평가해 주시는 분들과의 어떤 평가까지 녹아지면서 전선이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그 와중에 스펙트럼이 좀 다양해지는 과정 중에 나오는 이런 목소리지 이렇게 크게 우려하고 또 그걸로 싸울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월급만으로는 부족한 당신에게. 윤부장의 증권창구. 어서 오세요. 안개 속 같은 시장의 맥락을 짚어보고 여러분의 계좌에 수익을 안겨드리는 시간입니다. 윤 부장의 증권창구 경제만능 특히 이광수 명지대 겸임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시죠 요즘 뭐 여러 군데서 질문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네, 좀 시장의 변동성이 커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란 사태로 인한 단기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장기 리스크로 봐야 할까요? 증시 상황을. 사실은 알 수 없고요. 그런데 시장의 반응이 극명하게 여러분들이 갈리는 걸 볼 수 있는데 주식을 갖고 있으면 단기로 보고요. 주식을 안 갖고 있으면 장기로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정치적 이슈나 특히 전쟁 같은 건 쉽게 단정하거나 예측하기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나의 투자를 그렇게 쉽게 단정하거나 예측해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주식을 갖고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다 그러셨는데 네.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중요한 변동성을. 질문이세요. 중요한 질문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주식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강조하는데 주식의 가장 큰 원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주식을 투자를 오래 하고 그리고 복리 투자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오래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큰 손실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게 얼마 정도 하락할 때까지 나는 감내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셔서 그 이하로 떨어지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일부라도 매도하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도권을 스스로한테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시장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주도권을 예를 들어서 주식을 지금 투자하고 계시고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이 투자가 이 가격이 얼마나 더 떨어질 때까지 나는 감내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이하가 되면 사실은 팔아야 된다. 이게 이제 손절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주식이 50% 하락하면 5,000원이죠. 네. 근데 5,000원이 다시 10,000원이 되려면요. 100%가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장기 투자에서 복리를 추구하려면 크게 하락하는 걸 방지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정도의 어떤 큰 폭의 하락이 있을 때 반드시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같은 장세에서 또 그 레버리지 ETF나 고버스 ETF 같은 걸로 또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네. 그건 대응이 아니라 도박하는 거죠. 네. 주식은 도박이 아니고 투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라든지 특히 비투 그리고 인버스 투자라든지 과도하게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투자를 하는 건 지양하셔야 되고요. 제가 뭐 조언해 드리고 싶은 건 절대 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또 이렇게 해서 돈을 조금 만지신 분들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런 분들은 지금은 돈을 벌 수 있어도 나중에 1년 후에 2년 후에는 그 돈 다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투자는 투자가 될 수 없고요. 그게 지금의 일종의 막 자꾸 신화가 되거든요. 나 어제 샀다가 오늘 엄청나게 올라서 뭐 20% 벌었다, 10% 벌었다. 근데 뭐 레버리지 써갖고 또는 비투 해갖고 2배 이상 벌었다. 이런 얘기들이 막 희자화되면서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쏠려갈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경복님께서 우리 집 가오는 우리 집 주식은 쌀밥이다입니다. 너무 어렵고 위험하고 너무 겁쟁이인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주식투자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또 경험이 쌓고 특히 이번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시장에 큰 변동성이 있는 기간이 사실 흔치 않은 경험이기 때문에 이 경험을 잘 활용하고 꼭 기억하신다면 그리고 잘 대응하신다면 오랫동안 투자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의 국제 정세와 연결시켜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란이 뭐 인근 국가 정유 시설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이제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가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 카드로 봐야 할까요? 뭐 제가 국제 정세나 중동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저만의 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또 이야기하는 입장에서 필요한데 이란이 가진 유일한 무기는 사실 유가죠. 뭐 무기를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 산유국 더하기 그리고 호르무즈 해역을 비롯해서 어떤 유가가 유일한 어떤 대결 무기지 않습니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유가를 뭐 이란 자체에서도 $200까지 갈 수도 있다.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유가를 강력한 무기로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장 우리 주유소의 휘발유 값부터가 그렇죠. 급격히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너무 빨리 반영이 돼서 소비자들도 좀 당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속도도 문제지만 이제 글로벌하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글로벌하게 이 유가 상승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리스크를 내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시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면서 전 세계 부채가 너무 과중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금리가 인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가 다시 또 굉장히 크게 위축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빚이 이렇게 많은 상황 속에서 금리에 대한 변동성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글로벌하게 뭐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측정할 때 집값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 비용 다음에 운송비라든가 유류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금리에 대한 부담, 금리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게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란 전쟁 이후에 이 교수님하고 얘기할 때도 외국 금융사 골드만삭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코스피 목표치를 뭐 7천까지도 본 곳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나고 나면은 7천에 대한 목표는 계속 가져가도 되는 겁니까? 뭐 7천의 목표는 제가 세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의 코스피하고 한국의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는 갖고 있고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은 충분하다. 대신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의 어떤 이런 전쟁 문제라든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 문제라든가 그것 때문에 만약에 한국의 지금 증시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 시장에 AI 쪽이라든가 영향을 만약 미치게 된다면 과거하고 다른 판단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전망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향후로 계속 그러니까 요 단기적인 변화가 또 어떻게 실제적으로 펀드멘탈 기초적인 체력에 영향을 미칠 거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방산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지금 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우리 무기들이 꽤 평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근본적으로 한국의 방산 회사들의 경쟁력이 높은 이유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국의 기계 산업이 그러니까 굉장히 월등하게 발전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한 방산 산업이 이제 발전해 온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측면에서 주요 무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게 미국과 중국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주요 기계 산업국이라고 하고 있는 일본이나 독일은 무기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2차 대전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삼국 입장에서는 미국 거 써야 되느냐 중국 거 써야 되느냐 이런 고민하는데 한국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의 방산 산업이 상대적으로 그런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커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경쟁력이 있는데 이렇게 전쟁의 이슈라든가 전쟁이 발발되고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확실히 수요는 늘 수 있죠. 네. 그래서 충분히 회사들이 좋아질 수 있고 예를 들면 수출이 증가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방산주는 말씀 드린 것처럼 전쟁이 막 일어나서 주가가 막 오르는 주식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이슈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현 상황에 그렇죠. 따른 주가 변동일 그렇죠. 뿐이다. 그래서 너무 이걸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의미 있게 막 투자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이광수 교수님 지금 그 환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1,500원을 뭐 넘기도 했고 한 1,490원 선인 것 같은데 조금 내려와서 지금 환율은 어쨌든 글로벌하게 이런 변동성에 달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변동성이 줄고 불확성이 줄어들면 환율이 안정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한국의 기축통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미국의 달러 가치가 지금 상대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이런 추세가 뭐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쉽게 안정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한 1,475.80원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또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금값도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없고 특히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변동성을 키우는데 최근 1년간 금 가격이 거의 80%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리스크가 커질 때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대비해서 안전자산이라는 역할이 좀 많이 줄어든 거죠.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과거하고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부동산 얘기 시작하기 전에 요즘 같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셔야 하는 건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조정 때 좀
이게 모아갈 수 있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이제 경우보다 굉장히 다른 거겠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식이 많다. 그러면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의 하락까지 감내할 수 있다. 근데 그 이하로 되면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나는 이번에 하락할 때 주식을 많이 비중을 줄여서 예를 들어서 주식의 비중이 크지 않다. 그럼 이제 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 때는 주가가 오를 때 사는 거예요. 빠질 때 사지 않고. 근데 오를 때 어떤 경우냐면 오르는 이유가 분명할 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 오늘만 얘기 드리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그러니까 어제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 때문에 오르냐면 전쟁 금방 끝날 것 같다. 네. 그런데 그게 진짜 이유인가요? 그러기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를 때 주식을 다시 사는데 그 이유가 분명할 때 산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만나기로 했어. 그럼 뭔가 분명한 이유지. 구체적인 사안이 그렇습니다. 생기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다시 편입하고 주식 비중을 늘릴 때는 꼭 이유가 분명했으면 좋겠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주가에 쫓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금까지 변동성이 클 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냐면 어제 막 빠질 때 팔아요. 그리고 오늘 막 오르니까 아침에 사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손실만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가에 제발 쫓아다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유를 꼭 물어보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매번 들어도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아요. 결국 나의 결정은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사실 부담스러운 게 저도 편한 답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코스피 8,000 보시면서 계속 매일매일 사세요. 그리고 뭐 전쟁은 언젠가 끝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전쟁이 계속되는 게 어디 있어요? 네. 계속 사시죠. 이러면 저도 편하죠. 근데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 뉴스에 나는 분들 아니에요. 잘못했다 그래서 안 좋은 뉴스로. 네. 이광수 교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방송에서. 자, 부동산 시장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네. 요즘 강남 3구와 소위 우리가 마포, 용산, 성동, 마용성이라는 데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요. 맞습니다. 네, 어느 정도 떨어진 겁니까? 일단 하락폭이 2주 동안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 가격, 매매 가격 지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2주간 이제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는 하락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의 느낌으로 이제 하락하고 있고 호가는 좀 더 빠지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거래가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건 조금 뭐 그렇게 못 느끼실 수도 있죠. 네. 그런 반면에 이제 서울 외곽 지역이라든지 경기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이제 올랐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 수지라든가 경기 외곽 지역은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국제적인 이슈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투자라든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률이 낮았던 오히려 못 올랐던 지역의 상승률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이제 강남 지역하고 좀 비교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강남 3구를 중심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도 물량 증가입니다. 그래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파는 물량이 증가하니까 그만큼 수요가 안 받쳐주니까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 외곽이라든가 강남 이외의 지역은 매도 물량이 의미 있게 증가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가격이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다고 보지 않고 또 수요가 이제 붙는 지역은 오히려 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상급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가 비싸다 그러는 데는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은 네. 지금처럼 이렇게 서울 외곽 지역 값이 오른다고 하는 거는 또 뭐 신혼부부들이나 사회 초년생들한테는 조금 이게 오히려 좀 그런 데를 찾아서 가고자 했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더 힘들어지는 서울 진입이 맞습니다. 그런 얘기들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전망을 하면 일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강남의 집값이 강남 3구를 중심해서 아파트 가격이 의미 있게 하락하고 그리고 그런 하락이 지속되는 신호를 보여준다면 다른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자연스럽게 안정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항상 그래왔고 또 앞으로의 흐름을 봐더라도 그렇게 예측은 됩니다. 네.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서울 청년 90%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그리고 뭐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정부 부동산 대책이 전월세 가격 올리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시적으로는 이제 국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무주택자나 우리의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신혼부부 그리고 30, 40대, 50대를 포함해서 무주택자한테 진짜 좋은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뭘까요? 그건 뭐냐면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낮은 게 아니라 집값이 안정되고 오히려 내가 살만한 집값으로 가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을 초점해서 거기에 정책을 맡기기보다 과연 대한민국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의 안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과도한 다주택자 수요가 많아져서 이루어진 집값 상승이 이런 어떤 정상적인 뭐 세제라든가 이걸 통해서 집값이 먼저 안정되면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상대적으로 또 더 좋은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안정되잖아요. 그럼 네. 전월세 가격도 거기에 수렴합니다. 네. 그게 뭐 통계적으로나 과거에서 계속 보여줬던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정부의 규제 때문에 나오는 뭐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지 구조적인 모습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전월세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주식 얘기도 하고 또 부동산 얘기까지 했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광수 명지대 교명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일상의 감각을 깨우는 시간.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Let's go, it's showtime. Don't you ever be sad. Lean on me in times of bad. 네,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짜릿한 스포츠 뉴스 파헤쳐 보겠습니다.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이 진행 중이죠. 네. 우리 대표팀 또 좋은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메달도 나왔어요. 지금 5개 종목만 참가를 했습니다. 56명. 근데 금메달 하나, 동메달 1개 지금 확보했습니다. 네. 아마 20위권 진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윤지 선수가 또 바이애슬론 종목에서 이게 최초죠? 감사할 일이에요. 첫 출전이거든요. 패럴림픽 첫 출전인데 19살 예, 꽃다운 나이. 가자마자 첫 금메달 땄고요. 최초 동계 패럴림픽 개인 종목 메달이자 금메달입니다. 기록까지 세운 거라고 봐야 됩니다. 또 메달이 나왔습니다. 자, 남자 스노보드 크로스 종목인데 이재혁 선수는 동메달 따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럴림픽 최초로 스노보드 최초 메달이거든요.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동안 땀 흘린 우리 선수들의 노력의 결과가 이제 빛을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대회 초반이죠. 네. 앞으로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경기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1등 노려볼 수 있는 1등 안 해도 됩니다. 메달 따고 잘하면 되지만 휠체어 컬링 믹스 더블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패럴림픽 이번에 정식 메달 종목으로 지금 채택이 된 신설 종목인데 예. 여기에 우리 세계 랭킹 1위 팀이 우리 한국 팀입니다. 이용석, 백혜진 존데요. 지난번에 세계 선수권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가능성으로는 아주 높아요. 그래서 믹스더블 혼성인데 요거 한번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국가대표 마크만 단 것도 그 대단한 일이잖아요. 이거 요새 네. 요즘 금메달 동메달 메달 그 중요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열심히 해서 기량을 보여주는 것만 해도 국민들한테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기대를 해보고 또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우리 박지훈 변호사도 WBC 보러 다녀왔잖아요. 지금 목소리 좀 이상하잖아요. 네. 응원 너무 많이 해서 목이 지금 어제 상했습니다. 호주전까지 보고 왔습니까? 호주전은 못 봤고요. 대만전, 일본전은 본 것만 졌네. 그렇게 신기하게 제가 있으면 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앞에서 그렇게 응원을 했는데 저도 어제 못 보겠더라고요. 차라리 저도 안 보니까 이기더라고. 어제 같은 경우는 경우의 정말 제일 싫은 게 경우의 수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주말 새 있었던 예. 그 우리 패배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경우에 그게 우리가 항상 우리가 그걸 겪는 거고 결국은 그 경우의 수를 달성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를 매번 겪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렇게 힘들게 가야 합니까? 우리? 네. 어쨌든 그래도 그 경우의 수
매우 낮은 경우의 수를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올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한민국 네. 대표팀 17년 만에 8강 진출이라면서요. 네, 8강을 참 옛날 2009년인가요? 그때는 잘 갔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17년 동안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강 진출했는데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또 야구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 최소 실점 기준이 있어요. 일본이 1등이고 체코가 이제 제일 마지막인데 네. 세 팀이 동률이 되는 상황에서 2승 2패. 득점은 얼마큼 해야 되고 실점은 또 얼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경우에서 가장 싫은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5점 차이는 났어요. 예, 5점 차이 나야 되고 2실점, 그러니까 20점까지는 가능하고 3실점 하면 안 되고요. 그럼 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아주 낙타 구멍 같은 그 바늘 구멍을 낙타가 뚫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9회 초에 한 점을 못 냈더라면 또 이게 안 됐. 저는 결정적인 거를 그걸로 보고 싶어요. 문보경 선수가 정말 잘했어요. 혼자 다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2 상황이 된 거예요. 6대2가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7점을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5점 차 이상 안 벌어지지 마지막 않으면. 9회인데 이 선발 첫 번째 타자가 김대웅 선수였거든요. 좀 덤비기 마련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정말 안정적으로 볼넷수 골라 나갑니다. 그게 아마 좀 결정적인 계기가. 그 후에 호주 유격수가 실수를 하긴 하는데 그 두 가지가 결정적이었다고 보는 게 보지 말라니까 왜 봤어요, 그걸 또 박주민 변호사. 이거는 그 시점에는 보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었고요. 또 제가 하이라이트를 몇 번을 돌려봤습니다. 3000님 정말 손에 땀이 나도록 조마조마하게 보았습니다. 월드컵 같았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어제 경기를 이렇게 보셨을 텐데 네. 일단 우리 박주민 변호사 지난 주말에 그 한일전도 보고 왔으니까 현장 열기 어떻습니까? 도쿄도 참 크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거는 뭐 일본전하고도 뭐 기억이 나지만 대만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대만 사람이 관중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걸 처음 봤어요. 대만이 야구를 이렇게 좋아하나? 한 90% 이상 대만 관중이었어요. 와, 그 옆에 다 대만인이에요. 네. 약간 부럽기도 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안 왔을까? 뭐 그렇다고 우리 선수들이 뭐 그런 그런 건 아닌데 위축되지는 않았어요. 도쿄돔이라는 건 제3의 지역 아니겠습니까? 대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대만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오나? 뭐 정말 말도 못하게 많이 왔어요. 그게 조금 놀랐고 그 응원 문화에 조금 눌리기도 했습니다. 약간 아쉽긴 하지만 한일전은 사실 좀 석패였죠. 조금 아쉬운. 오히려 한일전은 우리가 기량을 그래도 그나마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일본 투수들 상대로 뭐 홈런도 치고 안타도 치고 좀 아쉽긴 해도 근데 대만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한 수 위 아닌가라고 했는데 졌던 게 좀 아쉬웠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6대8로 일본에게 아쉽게 졌는데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거죠? 플로리다에서 경기가 펼쳐지는 거죠? 마이애미 아닌가요? 마이애미죠.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죠. 뭐 맞습니다. 깜짝이야. 갑니다. 가는데 이제 누가 1등을 할지 이제 D조하고 붙거든요. D조 1등이 지금 도미니칸 공화국이 될지 베네수엘라가 될지 이제 문제인데 아마 도미니카 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2등이니까 붙을 것 같습니다. C조 2등, D조 1등하고 붙거든요. 일본은 베네수엘라하고 붙을 가능성이 높고요. 뭐 이건 정해진 건 아닙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정말 말 그대로 올스타입니다. 제가 그 선수들 보니까 미국 팀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타자들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뭐 마차도 뭐 다 나오. 우리가 아는 뭐 메이저리그 올스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8강 가는 것만 해도 그것도 의미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아까 말한 그 팀 중에서 누구랑 우리가 8강을 붙으면 유리한 겁니까? 베네수엘라가 좋은데 도미니카가 아마 1등 할 것 같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하고 붙습니다. 알겠습니다. 붙으면 어때요? 이기면 되죠. 반드시 이기기를 17년 만에 도전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박주민 변호사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